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결국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30년 넘게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야, 내 주식 당장 팔아야 하나? 월요일 밤새 못 잤는데 화요일 아침 어떡하지? 코스피 추락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 주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뉴스를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요, 역사를 뒤져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폭락을 외칠 때 역사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설적인 패턴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9시 장 시작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전 세계가 난리인 걸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좁디 좁은 바닷길.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도 바로 이 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몸에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이게 막히면 온몸에 피가 안 돌아요. 산소 공급이 끊기는 거죠. 지금 이란이 뭘 했냐면 이 대동맥에 손을 올려버린 겁니다.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무선으로 통과 불가를 경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조선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유가 폭등입니다. 현재 이미 73달러까지 올랐는데 봉쇄가 장기화되면 150달러, 심하면 18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재점화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올라요. 작년에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6%, 7%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돈이 돌고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반대입니다. 경제는 멈춰 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값, 기름값, 전기세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에요. 버는 건 똑같은데 쓸 돈만 늘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걸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물가는 1년에 14%씩 올랐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어요. 주식시장 몇 년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의 재현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 선물 시장부터 보시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77%, S&P 500 선물 마이너스 0.74%,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85%. 아직 월요일 정규장이 열리지 않은 시점이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기술주는 팔고 에너지주와 방산주는 사는 흐름, 원유, 금, 은 선물은 오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은 내리는 전형적인 지정학적 위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오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 6,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가 얼마나 빠질지 그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코스피는 과연 피바다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 전쟁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 후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공 이후 약 석 달간 S&P 500은 약 18% 하락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모두가 주식을 던졌어요.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개전 당일 S&P 500이 3.7% 급등했고 이후 넉 주 만에 약 18% 상승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반등한 겁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역시 같은 패턴이에요. 침공 전 석 달간 시장은 공포에 떨면서 약 14% 하락했습니다. 전쟁 나면 끝이야 라는 비관론이 지배했죠. 그런데 막상 침공이 시작되자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라크전 시작 후 2003년 한 해 동안 S&P 500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침공 당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2.60% 급락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는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물론 그해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지만 전쟁 자체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작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주가가 폭락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등한다고요? 이게 바로 전쟁의 역설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핵심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비유를 해드리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안 정해졌어요. 전 범위일 수도 있고 일장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미칠 것 같잖아요.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범위는 1장이야 라고 딱 정해주면 설령 그 범위가 어려운 거라도 일단 뭘 해야 할지 아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이 상태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터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아, 전쟁이 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네.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계산을 시작해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요. 첫째, 재건 수요를 계산합니다. 전쟁이 나면 뭔가 부서지잖아요. 부서진 건 다시 지어야 해요. 건설, 철강, 시멘트, 인프라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부 지출 확대를 계산합니다. 전쟁은 돈을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각국 정부도 에너지 안보에 돈을 쏟아부어요. 이 돈이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죠. 셋째, 통화정책 변화를 계산합니다. 전쟁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 중앙은행도 움직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받쳤고 주식엔 호재였어요. 다만 2022년처럼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면 오히려 금리가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은 새로운 방향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터지는 순간 시장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포에 팔고 전쟁이 터지면 산다. 물론 이게 100% 들어맞는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 상황은 과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급망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수십 개 나라가 관여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비료,
이런 것들에 원재료 공급이 막힙니다. 공장이 멈출 수 있어요. 둘째, 미국의 셰일가스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건 좋은 쪽으로 다른 점이에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미국도 중동 석유에 많이 의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하루 생산량이 약 1,30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 자체 공급은 가능해요. 물론 국제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1970년대처럼 기름이 아예 없어서 경제가 멈춘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셋째,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모두 전략 비축유를 갖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현재 약 4억 1천만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하루 최대 440만 배럴씩 방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 9,600만 배럴, 약 6개월치 수입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제 분석으로는 호르무즈 봉쇄가 4주 이상 지속될 경우가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4주 안에 협상이 되거나 미군의 해협 확보 작전이 성공하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거예요. 과거 패턴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4주 넘어 8주, 12주까지 봉쇄가 지속되면 그때는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합니다. 비축유도 바닥나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이 실물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외교적, 군사적 전개가 핵심 변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9시에 시장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A, 공포 투매, 폭락 후 반등. 이게 제가 보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오전 9시,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해요. 아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사이로 열릴 겁니다. 코스피 6050에서 6100 구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움직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투매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만약 외국인이 오전장에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이건 강한 반등 신호입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고 러우 전쟁 때도 그랬어요. 개인이 공포에 팔 때 기관과 외국인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뭐냐고요? 첫째, 공포에 질린 투매에 동참하지 마세요. 장이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4%로 시작한다고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지 라고 매도 버튼 누르는 거 최악의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이너스 4%로 열리는 거예요? 이미 공포가 가격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 가격에 파는 건 이미 손해를 확정짓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 공포에 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당일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시장을 보면서 얼마나 땅을 쳤겠어요. 둘째, 단기 수혜주와 낙폭 과대 우량주를 구분하세요. 전쟁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에너지주, S-오일,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해운주, HMM, 페노션. 국내 시장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쫓아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관심 가져야 할 건 낙폭 과대 우량주예요. 전쟁이랑 직접 관련 없는데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빠지면 그건 기회입니다. 전쟁이 해소되면 가장 먼저 반등할 종목들이에요. 셋째,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지금 당장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30%, 이번 주 내로 추가 30%, 상황 보면서 나머지 40%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넣었다가 더 빠지면 멘탈이 깨져요. 그러면 결국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분할 매수는 심리적 안정제예요. 더 빠지면 더 싸게 사면 되지 라는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 이란 전면전.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가는 폭등했고 글로벌 시장은 출렁이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쟁은 의외로 주가의 바닥 신호였던 적이 많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우 전쟁. 모두 전쟁 발발 후 시장은 반등했어요. 그 이유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이 과거와 100% 같지는 않아요. 공급망 구조가 다르고 봉쇄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4주 이내에 상황이 정리된다면 과거 패턴대로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지금 모두가 두려워할 때 냉정하게 역사를 보세요. 공포에 질려 던지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물론 이건 무작정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인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세요. 당장 6개월 안에 써야 할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면 그건 원래 위험한 거예요. 전쟁이 있든 없든. 하지만 장기 투자 자금이라면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어쩌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때이기도 하고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오늘 시장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세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역사는 기회를 품고 있었다. 여러분의 원칙이 시장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금 이곳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으로 해협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들은 뱃머리를 돌려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굴길이 막히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요. 유가와 물가 그리고 $1 환율까지 직격탄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장보기가 무서워지고 심지어 월급의 가치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 먼 나라 일이 나한테까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으로 치면 이건 목구멍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이 막혀버리면 절대 위장까지 못 내려가겠죠? 세계 경제도 똑같아요. 중동에서 퍼올린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이에요.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도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가 이 길을 이용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해협이 막혔을 때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나 UAE의 하부샨 후자이라 파이프라인 같은 우회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실제로 우회에 돌릴 수 있는 여유 용량은 하루 26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배럴 중 260만 배럴만 우회 가능하다? 나머지 1,700만 배럴 이상은 그냥 발이 묶이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전부 막혔는데 국도 하나로 그 모든 차량을 감당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대혼란이 오겠죠. 자, 그럼 실제로 호르무즈가 위협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막히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원자재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요. 마치 예민한 강아지가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금융시장은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막힌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9% 뛰어 올랐습니다. 2023년 말부터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2024년 내내 해상 운송이 불안해지면서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요동쳤죠. 그리고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공습 전날 65척이 통과하던 유조선이 다음 날에는 단 6척으로 급감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150달러 이상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유가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만물의 기초 원료거든요. 유가가 폭등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뭘까요? 바로 물류입니다.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하나 시키면 그게 집 앞까지 오려면 수많은 운송 단계를 거쳐야 해요. 컨테이너선, 트럭, 비행기, 이 모든 운송 수단이 기름을 먹고 움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운송비가 오르겠죠. 운송비가 오르면 물건값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시장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경우 세계 평균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 10% 상승 시 수입이 2.68% 늘고 기업 생산 원가가 0.38% 오른다고 분석했고요. 고작 그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세계 평균 얘기예요. 봉쇄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으면 거기에 해상운임 50에서 80% 폭등까지 겹치면 물가 충격은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이 충격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경제 특유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일종의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해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달려가듯 금융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달러로 달려갑니다. 이걸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습 전까지 1430원대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이란 공습 직후 1447원까지 치솟았고 3월 3일 장개시 후에는 146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여기서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민은행은 공습과 반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에서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합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이건 더블 펀치를 맞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원래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4만 6천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환율이 1,550원으로 오르면 같은 물건이 15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물건 가격 자체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짜리가 130달러가 되고 환율도 1,550원이 되면 원래 14만 6천 원이면 살 수 있던 물건을 20만 1,500원 주고 사야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38%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수입국이 겪는 이중고예요. 자, 이제 이 충격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에너지 위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차도 잘 안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 트랙터 기름값, 비료 가격, 운송비가 다 오릅니다. 비료 원료 대부분이 천연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가공식품, 공장 가동에 전기가 필요하고 포장재 만드는데도 석유 화학 제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마시는 생수병 하나도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원료가 뭐겠어요? 석유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기억하시나요? 밀 선물 가격이 70% 넘게 치솟고 옥수수도 30% 이상 폭등하면서 전 세계 식료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밀가루 값이 올라서 빵값, 라면값, 국수값이 줄줄이 올랐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사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는 단순히 원유만 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LNG 수출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석유 화학 원료, 중동산 식품까지 다 이 길을 통해 나옵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한 상태예요. 전방위적인 공급 충격이 오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마다 가격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표는 하나같이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뭔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애매하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스태그는 정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에서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얼어붙어서 성장을 안 하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생기냐면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왔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 겁니다. 원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 물건이 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니까 고용도 줄이고요.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집니다.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미국이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를 넘었는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우리도 그 악몽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ETF 편입 고려. 위기가 오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잖아요. 그 흐름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유 ETF, 천연가스 ETF 또는 종합 원자재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USO, 원유, UNG, 천연가스, DBC, 종합 원자재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원자재 ETF는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달러 자산 비중 조절. 위기 초반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죠. 달러 표시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환율 상승에 따른 방어 효과가 있어요. 달러 예금, 달러 RP, 미국 단기채 ETF 같은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도 있으니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 비중 확대. 금은 수천 년간 위기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약 5,400달러 선으로 이미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만 해도 3,000달러를 막 돌파했는데 1년 만에 80% 가까이 뛴 겁니다. 이란 공습 이후에도 금은 약 2% 급등하며 안전자산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금 ETF, GLD, IAU, 금 통장, 실물 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현금 비중 유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이후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주식을 완전히 팔기는 싫다면 경기 방어주 비중을 늘리세요. 경기 방어주란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업종의 주식을 말합니다. 필수 소비재, 식품, 생활용품, 헬스케어, 제약, 병원,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섹터가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 레저 같은 업종은 충격이 클 수 있으니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원자재와 금 같은 해지 수단을 검토해 두세요. 달러 자산 비중도 살펴보시고요.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핵심 정보로 찾아뵐게요.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